네, 이번 시간에는 특허 등록의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볼 텐데, 자, 특허 등록의 요건이 되려면, 특허 등록을 하려면 발명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전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마치 로켓처럼. 그런데 그런 발명이 있다고 해서 다 특허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등록의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등록의 요건을 갖춰야지만 비로소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특허 등록에는 어떤 요건이 있을까? 아마 발명만 한다 그래서 특허 등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막 어디 막 일본의 발명가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 세상에 이런 일에 막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에도 매일 막 수십 개씩 발명을 하는데, 막 머리 위에 우산이 달려있는 모자, 막 이런 것들, 무리를 걷는 신발, 막 이런 것들 만들어. 무리를 사람이 걸을 수가 있나? 자연법칙이 위배되죠. 즉, 그분은 발명가 할아버지는 될 수 있어도 특허권 부자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아, 발명을 한다 그래서 그게 내 지식재산권이 되는 건 아니구나. 내 특허권이 되는 건 아니구나. 지식재산이 있으면 그게, 내 지식재산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발명도 나름의 뭐 범주가 있겠지만 여하튼 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특허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이상 특허권자는 될 수 없구나. 그럼 우리가 특허라는 권리를 기반으로 한 벤처 창업을 한다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특허권이라는 지식 재산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 그쵸? 그 특허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뭐라도 해서 영리행위를 할 수가 있죠. 나만의 기술로서, 원천 기술로서. 이해가 되죠? 그럼 내 발명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지만 특허 등록이 될 수 있는가? 먼저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적극적 요건으로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자, 유인물 5페이지를 보시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특허법의 목적이라고 돼 있죠. 산업은 광의의 개념으로서 공업 외에 1차 산업도 포함하지만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이용 가능성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학술적으로만 이용 가능한 발명도 제외된다. 자, 산업이라는 말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산업이라고 봐도 돼. 단 서비스업만 빼고 서비스업에는 기술적인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특허법의 객체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과학 기술이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나중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요즘은 BM 특허라 그래서 이 BM 특허라는 건 비즈니스 메소드, 아시겠죠? 이 비즈니스 메소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나 영업에 대한 방법에 대한 특허인 거죠. 어떤 두 가게가 있는데 둘 다 옷을 팔아. 근데 똑같은 옷을 똑같은 사람들이 파는데 어떤 데는 진짜 그 옷이 똑같은 가격에 불티나게 팔리고 어떤 데는 옷이 안 팔려요. 이 사람은 영업상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겠죠. 이런 기술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 BM 특허라는 개념이 활발해지면서 논의가 되면서 실제로 이러한 영업상의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지금 제가 예를 들은 장사를 더 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흔히 우리가 예를 드는 걸로 BM 특허에 대한 예를 드는 걸로 역경매 같은 사이트를 들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인터넷 사이트는 특허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뭐 과학기술을 이용한 무슨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는 볼 수 없지 지금 세상에. 그런데 이 사이트라는 프로그램과 어떤 경매를 우리는 흔히 가장 낮은 가격부터 시작해서 높은 가격에 입찰을 한 사람이 낙찰을 하게 되죠. 낙찰을 받게 되죠. 이게 일반적인 경매인데 어떤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거꾸로 돈을 내려가면서 경매를 해서 최저가를 입찰하는 사람이 낙찰을 받게끔 하는 방식의 역경매 방식을 도입을 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이삿짐 센터에다가.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에 의하면 어떤 물건을 팔 때 이거 얼마에 시작할까요? 미술 작품을 팔 때 뭐 1억, 뭐 10억, 뭐 10억이 낙찰을 받겠죠. 역경매 사이트는 이삿짐을 예를 들면 어떤 이사 가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삿짐의 목록을 쫙 어떤 게시판에 올려요. 그러면 댓글로 이 이삿짐 그 회원 가입한 이 응찰자들이 되겠죠. 이 이삿짐 센터들이 될 텐데 이 센터들이 뭐 100만 원 해드릴게요. 95만 원, 뭐 90만 원 이런 식으로 점점 낮은 가격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이트에 연동을 했더니 BM 특허의 대상이 되더라.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켓과 같은 고도의 발명은 아닐지라도 요즘은 BM 특허의 대상은 된다. 하지만 일단 다시 산업상 이용 가능성으로 돌아와서 우리 특허법에서 특허 등록의 요건으로 말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는 기본적인 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자, 이용 가능성은 산업상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학술적으로만 이용 가능한 발명은 제외된다. 즉 영리행위를 해서 특허법의 목적이 뭐였죠? 산업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거잖아요. 그쵸? 산업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 근데 돈이 안 되는 것, 그냥 학문적으로만 하는 것은 특허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드러나지만 특허법의 목적이 결국 개인의 재산권을 결국 보호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요건으로 신규성을 들 수 있어요. 신규성. 신규성은 뭐겠어? 신규죠. 신규. 뉴. 새로운 것. 새 거. 새로운 기술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기술. 자, 유인물 5페이지에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의 내용이 기존의 지식이나 기술에 비하여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된다. 특허법 제29조에서 다루고 있다. 신규성의 기준은 출원의 일이 아닌 출원의 시다. 이 점은 출원의 선후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구별되며 다만 신규성의 기준으로 삼을 뿐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허법 제36조를 박스 안에 넣어놨는데 자, 일단 신규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특허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특허청에 이거 특허를 출원할래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특허 심사도 받고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 일단 출원이라는 걸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출원제도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출원제도. 그것도 선출원제도. 선출원제도,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인데 출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이 기술을, 이 발명을 출원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특허권을 받게 되는 유일한 사람이 돼요. 다시 말해서 먼저 출원한 사람만이 특허권을 받게 돼. 우리는 항상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특허를 받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에는 발명이 있겠죠. 잘 들으세요. 처음엔 발명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발명이 내 생각에 특허 등록의 요건을 갖췄다. 즉 산업상 이용 가능하고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바로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하게 돼. 특허 출원. 네.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바로 특허 심사를 하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출원자가 혹은 출원자가 아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어요. 특허 출원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누가? 출원자뿐만 아니라 출원자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남이 낸 특허 출원에 대해서 저거 심사 좀 해주세요. 저게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라고 아무나 얘기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할게요. 여하튼 간에 출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심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가 특허에 대한 이 적격 심사,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를 하게 되는, 해달라는 청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청구를 심사관들이 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등록이 되게 되는 거지. 이 기간이 우리가 특허권을 등록받기 위한 절차예요. 과정이에요. 근데 제일 기본적으로는 특허를 출원해야겠죠. 출원. 그쵸? 근데 신규성의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 신규성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필요하겠죠. 시점. 언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새롭냐를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이 시점은 출원을 할 때 시예요. 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특허 출원을 하려고 특허청에 딱 갔는데 1시간 전에 갑자기 인터넷에 이 사람이 출원하고자 했던 이 발명이랑 똑같은 기술이 공개가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특허 출원을 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이미 알려진 기술로 봐서 신규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특허법에서는 왜 이렇게 신규성이 없는 기술에 대해서는 배척하게 될까? 다시 특허법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특허법은 어떤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그랬죠. 수단으로서 굉장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 뿐이에요. 수단으로서. 다만 수단이 너무 강력할 뿐이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신규성을 상실한 이 사람이 특허 출원을 하기 1시간 전에 인터넷에 공개된 이런 발명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혼자만 이런 배타적이고 엄청난 권리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술은 세상에 풀려야지. 누구나 다 알기 쉽게, 알 수 있게. 아시겠죠? 그래서
특허는 이 신규성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허 출원을 할 때는 신규성이 필요한데 이 신규성의 판단 기준은 하루하루 일이 아니라 초 단위의 시다. 이 사람이 출원서를 특허청에 민원 창구에 제출하기 직전에 5초 전에라도 공개가 됐으면 이 출원은 무효가 된다. 즉 이 사람은 특허권을 등록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언제 우리는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봐야겠죠. 자, 유인물 5페이지 하단에 자, 이미 공지된 기술, 가번 공지된 기술. 공지된 기술이란 국내외에서 공지된 발명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식된 기술을 의미하는데 국내외를 통틀어서 이미 알려진 기술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다 인식되어 있으면 공지된 기술로 봐요. 신규성은 기술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의 발명으로 만들어진 물건은 이미 공지되었어도 무방하다. 어떤 물건 자체는 공지됐어도 상관없는데 여하튼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한 기술은 공지됐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공연이 실시된 기술. 공연이 실시된 기술이어야 하므로 이미 누군가 발명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밀로서 관리되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인정된다. 자, 공연이 실시된 기술의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는데 공연이 실시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실시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실시라는 건 이 발명을 이 특허의 객체가 된 이 발명을 생산하거나 이 발명을 통해서 뭐 양도하거나 판매하거나 뭐 대여하거나 생산, 양도, 판매, 대여 등의 행위를 이 발명에 대한 것을 생산, 양도, 판매, 대여 등을 하면 이거는 이 특허권이 이 발명이 실시됐다라고 봐요. 실시. 이건 특허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 실시는 무엇을 의미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공연이 실시됐다.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실시됐으면 의미하지. 공공연하게 이 발명이 사용되는데 그냥 막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그냥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실시되어야 돼. 실시는 무조건 대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영리 행위여야 돼. 실시는. 아시겠죠? 그래서 영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해당 발명이 활용되고 있으면 공연이 실시된 기술로 봐요. 즉 신규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 다만 비밀리에 실시돼서 비밀리에 돈을 벌고 있었다라는 건 실시로 보지 않는다. 다만 비밀임을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자, 세 번째, 배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기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족하고 배포된 간행물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하지 않았어도 무방하다.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특정인에게만 배포된 간행물은 당연히 제외되지만 외국에서 배포된 간행물의 경우에는 인정된다. 자, 배포된 간행물의 경우 이거는 그 다음에서 보는 라번 다음 페이지에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이라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옛날에는 뭐 인터넷 같은 게 없으니까 당연히 간행물 같이 서적 같이 그런 데에서 어떤 기술이 공지되면 당연히 신규성은 없다라고 봐야겠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무슨 게시판이다, 무슨 어떤 학자들 간의 연구자 간의 커뮤니티다, 그런 데 공지된 기술들 당연히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신규성이 의제되는 경우가 있대. 신규성이 의제되는 경우. 우리 의제가 무슨 뜻이죠? 의제? 신규성의 의제. 원래 신규성이 없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규성이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신규성이 원래 없어. 앞에 지금 얘기했던 네 가지에 의하면 신규성이 없는데 신규성이 있는 걸로 봐서 즉 특허 등록 요건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일부 있다라는 거지. 자, 제30조 보면은 6페이지에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즉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신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는 말이겠죠. 다시 말하면. 자, 1호를 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이하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29조 제1항 각 호, 즉 신규성이 없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지. 아시겠어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누굴까요? 당연히 발명자지. 한 명 더 있어요. 발명자의 승계인.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발명하시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권리는 자식한테 상속이 되겠죠. 이러한 사람을 승계인이라고 부르는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한다면 이 발명자나 승계인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허 출원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특허 출원을 하러 가기 1시간 전에, 아까의 예처럼 1시간 전에 이 특허 기술을 공개했어. 출원하기 전에 인터넷에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도면이나 이런 기술의 중요한 내용을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기술이 공개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특허 출원을 하면 신규성이 당연히 없는 건데,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신규성이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하면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도 무기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1항으로 다시 돌아가면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한다. 언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즉 1호, 지금 얘기했던 1호에 의하면 이 사람이 1시간 전에 공개를 했는데 이 공개된 지 12개월 이내라면 이 사람한테 많은 신규성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는 이거랑 반대인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돼서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면 신규성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건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우리가 그냥 재미삼아서 상상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어떤 연구자가 어떤 발명을 했는데 특허 출원을 하러 가기 전날 라이벌 기업의 어떤 스파이한테 납치를 당했어. 근데 납치를 당했는데 뭐 납치만 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 스파이도 그 기술이 뭔지 이미 다 기술 다 빼돌려서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납치만 해놓으면 상관은 없고, 납치만 해놓으면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고, 그 해당 스파이를 키운 기업에서는 그 기술을 사용하고 싶겠죠. 상대방 기업이 사용하기 전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기네가 특허 출원을 하는 건 좀 위험하지. 그 연구자가 그걸 연구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신규성을 상실시켜서 그 누구도 특허권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스파이가 이 연구자를 납치해 놓고 나서 그리고 그 사람의 기술을 인터넷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술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그 누구도 특허 출원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즉 출원을 해도 그 누구도 특허권을 등록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를 산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납치된 지 5개월 만에 탈출을 했어. 그러고 나서 자기가 납치됐던 것을 입증을 하고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특허가 공개된 것으로 봐서 신규성이 인정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진보성인데, 특허법 제29조를 보면 2항 특허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뭐 제1항, 2항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건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누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냥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거면 이거는 진보한 기술이 아니다. 즉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자, 진보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단 대상을 봤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를 봤을 때 해당 발명의 기술 분야 혹은 인접 분야를 포함하겠죠. 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일반적인 통상의 지식인들, 전문가들, 뭐 그냥 이런 인접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생각만 조금 골똘히 하면은 뭐 비교적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즉 기술적 수준이 굉장히 고도하게 아주 창의적인 것이 아닌 것은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이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겠지, 충분히. 그래서 우리는 진보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사후, 고찰, 금지. 사후, 고찰을 금지한다.
이 사후고찰이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이후에 생각해보는 것을 금지한다는 거죠. 어떤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던 발명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특허 출원을 하니까, 출원을 하고 나서 심사는 누가 해요? 심사관이 하죠. 이 심사관이 딱 이 기술을 얘기로만 딱 들었을 때는 진짜 그런 게 가능해? 진짜 엄청난 기술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도면을 읽어보고 기술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나면서도 감탄을 금치 못했어. 그리고선 하룻밤 자고 내일 특허 등록 이거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골똘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이 내용을 다 알고 보니까 나도 만들 수 있는 기술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런 걸 사후고찰의 금지라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혹은 그 기술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 그 기술을 보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이거 뭐 쉽네. 이거 나도 생각해 볼 수 있었어. 라고 느끼게 되는 거지. 제가 우리 창업가 법률에서 항상 과제물로 내주는 영화 플래시 오브 지니어스, 다들 지금 뭐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를 봐도 자동차에서 그 포드사와 어떤 그 대학 교수였던 사람이 나중에 변호사 시험까지 봐가지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대기업, 포드사와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실화인데, 그 영화에서 그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의 와이퍼를 간헐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와이퍼를 만드는 것은 그 당시에선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죠. 물론 어떤 모터라든가 그런 인터벌을 두고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 같은 건 누구나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를 자동차 와이퍼에 접목을 시켜서 그런 기술로 똑딱 똑딱하게 움직이는, 혹은 뭐 비의 양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는, 3단으로 조절하게 만드는 속도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소송을 하는 장면에서 여러 가지 증인들이 나오죠. 포드사에서 매수한 과학자들이지. 그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통상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기술이다. 그래서 진보성이 없다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기에 이르르지. 아주 진보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겠죠. 이럴 경우에 이 사람들은 다 사후 고찰을 하고 있어요. 진보성을 판단을 할 때.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그냥 해당 분야에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지금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골똘히 생각을 해봐서 생각할 수 있으면 진보성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 기술을 보기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다 라고 한다면 진보성은 반드시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즉 사후 고찰은 금지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6페이지 이하의 전문 분야에서의 선행기술이란 어떤 건지, 전문가, 당업자, 평균적 전문가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당 전문 분야에서의 통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는 건 아주 비상한 천재 같은 사람은 제외예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이 아니다. 아주 일반적인 사람이 쉽게 생각할 수 없었으면 그건 진보성이 인정되는 거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특허 심사관이 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낸 특허 출원이, 내가 낸 발명이 내 생각에는 굉장히 진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특허 심사관이 이건 진보성이 없으니 왜 진보성이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른 서면을, 특허 등록을 거절하는 통보를 나한테 해왔을 때 그걸 읽어보고 이분은 지금 사후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항변을 할 수가 있겠죠. 즉 특허 등록 거절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특허법원에. 아시겠죠? 이렇게 특허 등록 요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위배가 되면 특허 등록을 못 받게 되는데, 그런 특허 심사관의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당연히 특허법원에 특허 등록 거절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소극적 요건이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특허 등록의 요건 3가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우리는 적극적 요건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법률에서는 다 그래요. 요건을 말할 때 소극적 요건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자, 특허법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이라고 해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앞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좀 재미삼아서 재밌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모든 문을 열어서 절도를 가능하게 하는 만능 열쇠 같은 거. 특허의 대상이 안 돼.
모든 걸 다 열 수 있어. 어느 집이든 다 따고 들어갈 수 있다. 혹은 엄청난 환각체. 이것만 먹으면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해져.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신규한 기술의 어떤 원료를 배합해가지고 굉장히 진보적인 마약을 만든 거지. 이런 거 당연히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겠죠. 그래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이러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권리다. 즉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발명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발명을 가지고 특허 등록의 요건을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드디어 하게 되는 특허권을 받게 되는 전 주기적으로 봤을 때 발명을 했고 내 생각에는 특허 등록의 요건을 갖췄다라고 내가 충분히 생각을 했고 그러면 당연히 특허 출원의 절차로 넘어가야 되겠죠. 출원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랬지. 왜? 우리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선출원주의를 채택하면 왜 특허 출원을 빨리 해야 되느냐? 먼저 출원한 한 사람만 특허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어떤 특허권을 낼 때쯤 되면은 해당 뭐 다른 사소한 발명들 빼고요. 인접 분야에 있는 어떤 상대 기업이라든가 어떤 상대 연구자들도 비슷한 수준의 발명을 해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요즘은 어떤 과학자들의 어떤 학회라든가 어떤 커뮤니티 같은 게 워낙 잘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평균적인 기술 수준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 출원을 내가 미루면 내가 먼저 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을 해당 똑같은 기술에 대해서 뭐 발명을 하게 돼서 먼저 출원을 하게 되면 나는 특허권을 받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조건 출원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특허 출원은 어떻게 하는 건지, 특허 출원에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출원이라는 행정행위 자체에도 절차가 있겠죠. 어디에 어떻게 무슨 구비 서류를 가지고 어떤 절차로 하고 돈은 얼마가 드는지 등등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